면회소, 형광등이 깜빡이고 자동 판매기 소리만 들리는 평화로운 공간.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소매 끝으로 보랏빛 멍이 비쳤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준호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박준호. 하도철이 준호의 뒤통수를 벽에 밀착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녁방 행사다. 태성의 손에서 종이컵이 떨어졌습니다. 툭!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면회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따뜻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폭발 직전의 침묵, 그 안에 담긴 분노. 아크릴 가림막 너머 태성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말한 군기냐? 좋다. 내가 군법으로 보여주마.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 대합실에는 주말을 맞아 면회를 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종이컵에 담긴 자판기 커피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인근 편의점에서는 막 튀겨낸 핫바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겨울 아침 특유의 쌀쌀함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했습니다. 누군가는 과자 봉지를 챙기고 누군가는 군용 속옷을 사느라 편의점 계산대 앞에 줄을 섰습니다. 박태성은 검은 패딩 점퍼에 모자를 눌러쓰고 매표소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안에는 군용 양말 2켤레, 파스 몇 장, 그리고 직접 쓴 손편지가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 국방부 검찰단장이라는 별 하나의 계급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아들을 만나러 가는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봉투 안 손편지에는 추우니 발 조심하고 아프면 무리하지 말고 쉬어라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화려한 말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게 태성이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자 태성은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간인처럼 조용히 보고만 온다. 아버지로서 내가 잘 버텼다고만 말해주자.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되뇌었습니다. 아들이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죠. 그저 가끔 편지를 쓰고 이렇게 면회를 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태성은 종이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한 번 더 만져봤습니다. 양말이 구겨지지 않았나, 파스가 접히지 않았나 확인하는 손길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국도변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겨울 햇살이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비스듬히 내려앉았고 논밭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트럭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경적 소리가 버스 안까지 스며들었죠. 태성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어릴 적 준호가 초콜릿을 먹고 입 주변을 온통 묻혀가며 웃고 있는 사진이 보였죠. 그때는 세상이 참 단순했습니다. 아이는 그저 웃고 아버지는 그 웃음을 지켜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다 보니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너무 큰 책가방을 메고 뒤뚱거리며 걷던 모습, 손을 꼭 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던 그날의 아침 공기까지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아빠, 나 혼자 갈 수 있어요. 준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태성은 교문 앞까지 따라갔었죠. 그때도 지금처럼 아들을 보내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떴죠. 준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태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소에 먼저 연락을 잘하지 않는 아들이었거든요. 화면을 열자 짧은 문장이 보였습니다. 아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고작 한 줄.
하지만 그 문장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태성은 답장을 쓰려다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괜찮다는 말,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그는 직감으로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군에서, 법정에서 사람들의 말과 표정 사이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내며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태성은 답장을 지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지워나가는 동안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면이 다시 깨끗해졌지만 가슴속 불안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제일 위험하지. 태성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군 생활 중 힘들어하는 병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조사실에서 그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언제나 무언가가 숨어 있었죠. 태성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고 그의 가슴 속에는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문자 너머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떨림이 묻어나는 그 짧은 문장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가 입대하던 날이 떠올랐죠. 훈련소 정문 앞에서 아들은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빠. 전 잘할 수 있어요. 그때도 준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도 아들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둔했나? 태성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아들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지만 태성의 마음속은 점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김밥을 까먹는 소리, 뒷자리에서 아이가 조잘거리는 소리, 모든 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종이봉투를 다시 한번 만져봤습니다. 양말, 파스, 편지. 이런 것들로 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가는 게 맞다고, 직접 아들의 얼굴을 보고 확인하는 게 맞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준호의 증명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입대 전 찍은 사진이었죠. 짧게 자른 머리, 어색한 미소,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았던 그때의 준호가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부대가 있는 지역으로 들어서는 이정표가 보였습니다. 태성은 모자를 다시 한번 눌러 썼습니다. 오늘은 검찰단장이 아니라 그저 면회객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거듭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아버지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예감이었습니다.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종이봉투를 꼭 쥐고 내렸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종이봉투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태성은 그것을 가슴팍에 꼭 안았습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숨은 냄새를 그는 직감으로 맡았습니다.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준호가 훈련소를 수료하고 첫 자대에 배치되던 날이었습니다. 초겨울 연병장에는 새벽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신병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끊임없이 새어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고 군화 밑창에서는 얼음 깨지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10명 남짓한 신병들이 일렬로 서 있었죠. 모두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마치 박자를 세듯 다가오는 발걸음이었죠. 준호는 본능적으로 등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구나 코끝을 비틀며 걷는 사람, 그가 바로 하도철 병장이었습니다. 29살 군 생활 20개월 차, 중대에서는 전설의 선임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도철은 신병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들의 얼굴을 훑었죠.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선만으로 압박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죠. 옆에 선 동기 하나가 고개를 살짝 들었다가 도철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병, 눈 어디다 두냐?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고함도 아니었고 화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톤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위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철은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내 얼굴에 점이라도 그려놨냐? 왜 자꾸 쳐다보는 거야? 동기는 입술을 떨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도철은 이미 고개를 돌려 다른 신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 차례였습니다. 도철이 그의 앞에 섰습니다. 준호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쿵쿵 울렸죠. 대답은 크고 정확하게. 말투 하나로 인간 인생 갈린다, 알지? 도철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훈련소에서 배운 대로요. 하지만 도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 그게 대답이야? 준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철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투가 왜 그래? 존댓말도 제대로 못하냐? 그 말과 동시에 도철은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팔굽혀펴기 100개. 지금 당장. 준호는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손바닥에 닿았고 서리가 녹으며 물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20개를 넘어가자 팔이 떨리기 시작했죠. 40개쯤에서는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철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더 빨리. 시간이 아깝잖아. 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팔에 힘이 풀려 바닥에 얼굴이 닿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80개, 90개.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100개를 채우고 일어섰을 때 준호의 손바닥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무릎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도철은 준호를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상처럼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준호는 침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철이 다가왔습니다. 신병, 내 침대 정리 좀 해줘. 오늘 피곤해서. 명령이 아니라 부탁처럼 들렸지만 거절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알았습니다. 준호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도철의 침대로 갔습니다. 이불을 펴고 베개를 다듬고 모서리를 각 맞춰 정리했습니다. 손이 저릿저릿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부 한 명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영석 중이었습니다. 그는 잠깐 눈살을 찌푸렸지만 곧 한숨만 쉬고 지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규정이 있어도 간부가 있어도 결국 이 세계의 법은 규율이 아니라 선임의 기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도철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고개를 숙였고 생활관에서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세면장 거울로 스치듯 마주칠 때도 준호는 재빨리 눈을 피했습니다. 이유를 알았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트집을 잡힐 핑계가 생기니까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명 인간처럼 존재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취 사장 앞에서였습니다. 준호는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앞에 도철이 서 있었고 준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준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신병. 너 왜 맨날 고개 숙이고 다녀? 뭐 숨기는 거 있냐? 다른 선임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오히려 의심을 샀습니다. 뭐야, 목소리 왜 그래? 기합이라도 받았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할수록 꼬투리가 잡힐 것 같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선임은 비웃으며 지나갔지만 준호의 손은 식판을 잡은 채 계속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동기들이 가끔 말을 걸어도 준호는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연병장 구석, 어둑한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준호는 혼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지만 그마저도 흐릿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저녁까지 몇 개월이나 남았는데.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눈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게 군대의 첫 교훈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눈을 피했습니다. 그게 준호가 배운 첫 번째 규칙이었습니다. 저녁 디데이 3일 전이었습니다. 준호는 생활관 침대에 앉아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 그날만 기다리며 버텨왔습니다. 이제 사흘만 지나면 이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자유가 코앞인데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짙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쌓인 연병장, 취사장 옆 공터까지 온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방송 스피커의 잡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죠. 오늘 저녁 식사는 육개장입니다. 일상적인 안내 방송이었지만 준호의 귓가에는 그마저도 무겁게 들렸습니다. 점심 식사 후였습니다. 준호는 취사장 옆 공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눈밭 위로 햇살이 반짝였고 차가운 공기가 폐를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하도철이었습니다. 도철은 여유롭게 다가왔습니다. 군화가 눈을 밟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야, 박준호. 도철이 불렀습니다. 준호는 멈춰섰습니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녁 3일 남았다며? 축하해. 도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준호를 긴장시켰습니다. 저녁방 알지? 도철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녁방? 저녁 앞둔 병사에게 선임들이 행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 그걸 훈육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전통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았습니다. 그건 그냥 폭력이라는 걸요. 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도철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내가 결정할 일인가? 군대는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거야.
그 말과 함께 도철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영석 중위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 중대장이었습니다. 준호는 순간 안도했습니다. 간부가 왔으니 도철도 물러설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최중희는 무표정한 얼굴로 상황을 흘겨봤습니다.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마치 귀찮다는 듯이요. 요즘 애들이 나약해서 그래. 최중희가 말했습니다. 준호를 보며 한 말인지 도철에게 한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훈육 차원이야. 선 넘지 않게만 해. 그 말이 끝나자 최중희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간부가, 중대장이 이 상황을 묵인하고 지나간 겁니다. 도철은 시익 웃었습니다. 들었지? 훈육이래. 걱정 마, 선은 안 넘어. 그 말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선을 넘지 않는다는 말은 선까지는 간다는 뜻이니까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오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제야 분명해졌다. 만약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실망할까? 분노할까? 아니, 그보다 준호 자신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맞는 모습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 저녁에 보자. 동기들도 다 모이라고 해. 도철이 말하고는 휘파람을 불며 사라졌습니다. 그 휘파람 소리가 눈밭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밭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누가 볼 수도 있었으니까요. 준호는 천천히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동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편지를 쓰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그 모든 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보냈던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아빠, 오지 마세요. 그 메시지를 보낸 게 며칠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익십만 하셨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이미 오는 길은 아닐까? 혹시 내일 면회를 오시는 건 아닐까?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생활관 불이 꺼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동기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레가 두려웠습니다. 저녁방이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도철의 웃음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녁방 알지? 그 한마디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냥 참자. 3일만 참으면 끝이야. 그냥 지나가게 두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들지 못한 채 눈을 뜨고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은 흘러갔고 운명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악연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면회소는 조용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가림막이 공간을 나누고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자동 판매기가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죠. 덜컹 쨍그랑 평화로운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면회객들은 저마다 가족을 기다리며 번호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박태성은 번호표 23번을 들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종이봉투가 있었고 그 안에는 편지가 구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태성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면회 시간까지 5분 남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을 만난다는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어제 받은 문자 메시지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빠, 오지 마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파란 훈련복을 입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였습니다. 태성은 아들의 모습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얼굴은 여위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매 끝으로 보랏빛 멍이 비쳤습니다. 태성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준호는 아크릴 가림막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웃으려 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렸지만 그 웃음은 금방 떨렸습니다. 아빠, 준호가 작게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태성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요. 괜찮아요, 아빠.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태성이 묻기도 전에 준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태성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제일 걱정되더라.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검찰단장의 눈빛이었습니다. 진실을 읽어내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준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크릴 가림막 너머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전 정말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준호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눈빛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태성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태성이 다시 불렀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아, 박준호.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면회장 밖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성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크릴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장면. 하도철이 준호의 뒤통수를 손으로 눌러 벽에 밀착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녁방 행사다. 도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옆에서 몇몇 선임들이 휴대폰을 들고 낄낄거렸습니다. 마치 장난처럼, 일상처럼.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성의 손에서 종이컵이 떨어졌습니다. 툭!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점점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복도 쪽만 응시했습니다. 아들이 벽에 밀린 채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요. 면회실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따뜻했던 온기가 사라지고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움직임은 느렸지만 그 안에는 폭발 직전의 침묵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아크릴 가림막 너머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말한 군기냐?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노, 슬픔, 그리고 결심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광등 깜빡이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태성은 다시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군법으로 보여주마. 그 말은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강렬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표정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장, 별 하나의 무게가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태성은 조용히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는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요원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태성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장 박태성입니다. 요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성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행 폭력행위 확인했습니다. 즉시 현장 보존, CCTV 백업, 관련자 분리 격리 조치, 지금부터 내 지휘하에 진행합니다. 명령조였습니다. 질문의 여지가 없는 톤이었습니다. 요원은 곧바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복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도철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곧 사라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고 도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뭐야, 왜 이래? 도철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아크릴 가림막 너머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에 무언가가 켜졌습니다. 믿기 힘든 빛이었습니다. 그동안 꺼져 있던 희망이라는 이름의 빛이었습니다. 태성은 아들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졌습니다. 이제 괜찮다. 아빠가 지킨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울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면회실 밖에서 소란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크릴 가림막 안쪽 부자 사이에는 고요가 흘렀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서 정의로, 침묵에서 용기로. 그 순간 부자의 관계는 두려움에서 정의로 넘어갔습니다. 면회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소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바닥에는 쏟아진 커피 자국이 갈색으로 번져 있었고 태성이 가져온 종이 봉투에서 편지가 반쯤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보안 요원들의 발소리가 급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 위로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태성은 천천히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끝까지 그 움직임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왔고 태성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신분증 위에는 국방부 마크와 함께 검찰단장이라는 직위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장 박태성.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명령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톤 안에는 질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현행 폭력행위 확인, 즉시 현장 보존, CCTV 백업, 관련자 분리 격리 조치, 지금부터 내 지휘하에 진행한다. 보안 요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긴급 상황 발생. 검찰단장님 현장 도착. 지시 대기 중. 무전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복도에는 하도철이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습니다. 옆에 있던 선임들은 이미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도철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도철은 처음에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누구신데 여기서 이러십니까?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도철을 응시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만으로도 도철의 웃음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최영석 중위가 뛰어왔습니다. 숨이 가빴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단장님이시면 절차상 지휘권은 저희 부대장에게 있습니다. 최중위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려 했지만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중위를 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현행범은 누구 지휘 아래에서도 법 앞에 선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중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태성은 다시 도철을 봤습니다. 당신 지금 방조하고 있지. 그 말에 최중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성은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병장 격리하세요. 요원들이 도철의 양쪽 팔을 잡았습니다. 도철은 그제야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도철은 준호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야, 박준호, 내가 언제 손댔냐? 다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 그 말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면회장 구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지난달에 봤어요. 저 병장이 신병 머리를 벽에. 말끝이 흐려졌지만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침묵이 깨졌습니다. 두 번째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전 작년에도 비슷한 걸 봤어요. 근데 아무도 말 안 하더라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목소리가 더해졌습니다. 그동안 모두가 보고만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도철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이건 오해예요.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태성은 요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려가세요. 요원들이 도철을 끌고 갔습니다. 도철은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태성은 취사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기서 한 병사가 떨며 서 있었습니다. CCTV를 관리하는 병사였습니다. 태성이 다가가자 병사는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CCTV 자료 백업 가능하죠? 태성이 물었습니다. 병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지난 3개월치 전부 백업하세요. 지금 당장. 태성의 명령이었습니다. 병사는 곧바로 뛰어갔습니다. 태성은 복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마침내 누군가 나섰다는 그 안도였습니다. 준호는 면회장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크릴 가림막 너머로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도철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지배하던 공포가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무너졌습니다. 태성은 다시 면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호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으로 전했습니다. 이제 괜찮다. 법이 너를 지킨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슬픔이 아니었으니까요. 해방이었으니까요. 복도에서 군사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흰 완장을 찬 헌병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최중희는 한쪽 구석에 서서 땀을 닦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태성은 헌병 책임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헌병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그날 오후 면회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달랐습니다. 공포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후의 고요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준호와 태성만 남았습니다. 태성은 종이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내 거다. 준호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밖에서 햇살이 비쳤습니다. 겨울 햇살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의 한마디로 방관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영내 의무실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고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의무병이 준호의 팔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거즈가 피부에 닿는 소리, 테이프를 자르는 소리, 모든 게 또렷했습니다. 준호는 가만히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태성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아들의 팔에 감기는 붕대를 지켜봤습니다. 보랏빛 멍이 선명했습니다. 오래된 것도 있었고 최근에 생긴 것도 있었습니다. 태성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의무병이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종이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미세 골타박상과 다발성 타박상입니다. 치료기간 2주 예상됩니다. 의무병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 속에는 무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성은 진단서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침묵이 기록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진단서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상처가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것들이 이제 증거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성은 진단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은 평등한 시선으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요. 준호야. 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오늘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고 생각한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분노가 아니라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신병 때부터 지금도.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감추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 용감한 게 아니다. 태성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치 자장가처럼 조용하고 느리게. 두려움을 데리고 앞으로 가는 게 용기다. 준호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두려움을 데리고 앞으로 간다. 없애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고.
준호는 처음으로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두려움에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도망칠수록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달라야 했습니다. 진술서를 써야 한다. 태성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같은 생활관,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일이기도 하지. 태성은 책상 위에 놓인 종이와 펜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쓴 한 줄이 다른 누군가를 지킬 수 있어. 준호는 펜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앞에 두고 처음부터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병 시절 첫날 도철과 마주쳤던 순간부터요. 말투가 틀렸다며 얼차려를 받았던 일, 밤마다 침대 정리를 해야 했던 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살았던 날들. 하나씩 천천히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펜 끝에서 글자가 이어졌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계속 썼습니다.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같은 생활관에 있던 동기들, 후임들, 그들의 이름도 하나씩 적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일을 당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모두 적었습니다. 태성은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아들의 손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모습을요. 그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노로 밀어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옳지 않았습니다. 법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도구였습니다. 분노로 싸우면 다시 상처가 된다. 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는 손을 멈추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우리는 법으로 증명한다. 그게 진짜 정의야. 태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진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3장 분량이었습니다. 준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종이 위로 옮겨진 것 같았습니다. 태성은 진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아들이 겪었던 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성은 진술서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태성은 군사경찰 합동조사팀을 투입했습니다. CCTV 자료, 진술서, 의무실 기록, 생활관 단체 채팅 백업까지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하도철은 격리 조치되었고 최중희는 직무유기 혐의로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밤이었습니다. 면회소 불이 꺼진 뒤 준호는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모포를 끌어올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준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숨지 않는다. 태성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은 채 가만히 앞을 바라봤습니다. 군번줄을 한번 만졌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군은 계급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지켜지는 거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겨울밤 하늘은 맑았고 별은 반짝였습니다. 태성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마음속에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은 시작되었지만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군은 계급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지켜지는 거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연병장에는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군사 경찰들이 흰 완장을 차고 줄지어 섰고 조사관들은 수첩과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붉은 기록등이 켜졌습니다. 깜빡이지 않는 단호한 붉은 빛이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연병장을 채웠고 모두가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이었습니다. 부대장과 참모들이 단상 앞에 줄을 섰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건 모두가 느꼈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하도철이 끌려 나왔습니다. 양쪽 팔을 군사 경찰이 붙잡고 있었고 도철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는 이 연병장의 주인처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끌려 나오는 죄인이었습니다. 도철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사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 전통이야. 도철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크고 거칠었습니다. 나만 걸려? 다 그러고 살았잖아. 그는 주변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마치 자신만 억울하다는 듯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침묵 속의 해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태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정복 차림이었고 어깨에는 별 하나가 빛났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태성은 하도철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도철은 처음으로 눈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에게 들렸습니다. 연병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너 같은 놈 때문에 군이 욕먹는 거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철은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태성은 말을 이었습니다. 군법은 이런 놈들 위에 있는 게 아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사람을 지키라고 있는 거다. 그 말이 끝나자 연병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군사경찰 조사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증거 영상을 재생하겠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취사장 앞 복도, 생활관 입구, 면회장 밖, 여러 장면이 차례로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도철이 보였습니다. 준호의 뒤통수를 벽에 밀착시키는 장면, 발로 복부를 누르는 장면, 웃으며 휴대폰을 들고 있는 선임들의 모습, 그리고 그 옆을 지나가는 최영석 중위의 뒷모습. 그는 한숨만 쉬고 지나갔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장면, 두 장면, 세 장면. 숨길 수 없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증언이었습니다. 의무실 기록이 제출되었습니다. 준호의 진단서뿐만 아니라 지난 몇 달간 비슷한 증상으로 치료받은 병사들의 기록도 함께였습니다. 조사관이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타박상, 골절 의심, 심리적 외상. 기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생활관 단체 채팅 로그도 제출되었습니다. 화면에 채팅 내용이 떴습니다. 오늘도 저녁방 키읔키읔,
신병들 불쌍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지. 우리도 당했으니까. 문장 하나하나가 읽혀질 때마다 연병장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도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태성은 조사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도철 병장,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 군형법 위반으로 영창 인치 영장 발부. 조사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확정된 판결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구속 집행합니다. 군사경찰이 도철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철은 한 번 더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다들 그렇게 살았잖아.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최영석 중위가 불려나왔습니다. 그는 얼굴이 창백했고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통지서를 읽었습니다. 직무유기 및 상관 명예훼손성 발언 혐의로 직위해제 통보. 최중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연병장 위로 늦겨울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상쾌했습니다. 준호는 병사들 사이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태성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부대장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례 안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참모들도 하나둘 경례를 했습니다. 병사들도 따라 경례를 올렸습니다. 연병장 전체가 경례로 가득 찼습니다. 태성은 경례를 받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준호 곁을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해졌습니다. 이제 괜찮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는 자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성은 연병장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고닫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진짜 군인이야. 옆에 있던 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군법은 두려움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저녁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생활관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온기 때문이었습니다. 동기들이 모여 은박 돗자리를 펼쳤고 그 위에 초코파이와 바카스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누군가는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을 끓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준호의 짐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야, 박준호. 나가서도 연락하고 지내야 돼. 동기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억지로 지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조용한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였습니다. 생활관은 더 이상 전투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수료 때 입었던 정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몇 달 전보다 여인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구두끈을 다시 한번 묶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자유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정문 앞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대 정문을 비추고 있었고 경비병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준호는 경례를 받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더는 숨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정문을 나서는 순간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태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고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를 보자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나란히 같은 속도로요. 아버지.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전 이제 두렵지 않아요. 태성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정의를 배웠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성은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럼 나는 군법을 보여줄 차례다. 그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대의 교차였습니다. 아들이 배운 용기를 아버지는 법으로 지켜나갈 것이라는 다짐이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정의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되지만 법으로 지켜진다는 것을요. 정문을 완전히 벗어난 곳에서 준호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도 못해서. 태성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길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태성이 시동을 걸었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연병장, 생활관, 취사장 모든 것이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은 말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가끔 신호등에서 차가 멈출 때 두 사람의 눈빛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말보다 눈빛으로 전달되는 사랑이었습니다. 태성은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내 거다. 잘 간직해. 준호는 군번줄을 받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번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견뎌낸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창밖으로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그 깃발을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손에 쥔 군번줄이 햇살에 반짝이며 태극기와 겹쳐 보였습니다.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의 눈빛에는 이제 공포가 없었습니다. 대신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내 인생이. 그 생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국도를 따라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나무들이 지나갔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태성은 운전대를 잡은 채 가끔 사이드 미러로 아들을 훔쳐봤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보며 작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태성도 따라 웃었습니다. 준호야. 태성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에 가면 엄마가 미역국 끓여 놓으셨을 거다. 태성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먹겠네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오전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차 안으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태성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군은 계급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지켜지는 거다. 준호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갔습니다. 며칠 전 태성이 면회를 오기 위해 탔던 그 정류장이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함께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준호는 정류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앞을 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면 되었으니까요. 집이 가까워졌습니다. 익숙한 골목이 보였고 우체통이 보였고 담벼락에 핀 겨울 풀들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집 앞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고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아들.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성은 차에서 내려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태성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법은 오늘도 누군가의 침묵을 깨우며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박태성과 준호 부자의 이야기처럼 진짜 강함은 주먹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소중한 사람을 위해 침묵 대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정의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